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물생리학 1페이지 작물 기초 부분하고 뭐 형태나 생태 부분인데 재배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고 갑시다. 첫 번째 속시식물에서 이제 외떡임 식물하고 상떡임 식물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일단은 작물들을 좀 알아야 되고 외떡임 식물의 작물, 그다음에 쌍떡임 식물의 작물을 알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나오는 것은 이제 평범하게 요즘은 출제 잘 안 되고 응용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작물하고 이렇게 짝지어서 그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일단은 뭐 외떡임 식물에는 이제 뭐 화분과 작물들이 주로 이제 그 외떡임 식물에 속하죠. 배나 보리, 밀, 옥수수 등이 이제 외떡임 식물이고요. 쌍떡임 식물은 이제 콩과 작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 중에 이제 감자, 고구마 등이 쌍떡임 식물에 속한다 보면 되고 떡잎은 한 장, 두 장. 그다음에 잎맥은 평행맥 또는 이제 나란히 맥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쌍떡임 식물은 이제 그물맥이죠. 또는 이제 한문맥으로 수지상맥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공은 보통 외떡임 식물은 그러니까 벼를 예로 들면은 벼는 이제 앞면과 뒷면에 고르게 분포를 하죠. 그다음에 쌍떡임 식물은 주로 이제 뒷면에 주로 많이 분포하고요. 뭐 작물에 따라서 또는 기상 어떤 환경에 따라서도 이제 기공의 수는 변한다 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줄기 한문으로 이제 줄기경자 써서 이제 경이라고 하죠. 관따발이 산재 유관 속이죠. 산재 유관 속. 그다음에 기본 조직계 전체에 관따발이 고르게 분포한다. 기본 조직계는 이제 관따발계하고 이제 수 조직을 그 피층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피층 조직을. 그다음에 쌍떡임 식물은 관따발이 원통형으로 원형 관따발이고 수층과 피층 두 개의 기본 조직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그 관따발 그러니까 형성층과 물관, 최관 그 바깥쪽 부분을 피층, 그 안쪽 부분을 수라고 하죠. 그다음에 꽃잎은 이제 외떡임 식물이니까 홀수니까 삼의배수, 짝떡임 식물은 사의배수 또는 오의배수로 구성되어 있다. 뿌리는 주로 수염뿌리, 외떡임 식물은 수영뿌리 형태, 그다음에 쌍떡임 식물은 원뿌리, 주로 굵은 죽은 형태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뭐 작물 예를 들면 감자는 궤경에서 전분을 저장하고 고구마, 사탕무, 순무 등에서는 위쪽에서 생산된 전분 종류를 저장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이제 보통은 이제 쌍떡임 식물은 이제 지상자엽형인데 예외적으로 지하자엽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완두, 팥, 잠두는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 지금 정도는 기억할 것 같고요. 뭐 줄기와 뿌리 구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내용들이 파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또 반복되는 위의 내용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이라 그냥 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부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쌍떡임 식물과 외떡임 식물의 잎의 구조, 그다음에 이제 기공 부분도 뭐 그 내용 정도만 알면 되고요. 아까 표에 있는 내용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꽃의 형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벼는 암술 1개, 수술 6개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꽃 하나가 하나의 종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는 암술 하나에 수술 3개. 보통 이제 그 열매 껍질로 되어 있죠. 뭐 아무튼 보리도 그렇고요. 한 꽃에 한 종자. 또 여러 개가 하나의 이삭을 구성하죠. 뭐 보리도 아니 벼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옥수수는 암꽃과 숫꽃이 분리되어 있는 자웅, 동주, 이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암꽃은 겉껍질에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콩과 작물들은 대부분 이제 암술 하나에 수술 10개. 꽃잎과 씨방이 분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꽃투리하고 꽃하고 이제 분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꽃투리가 이제 씨방이니까요.
그다음에 감자와 고구마는 암술 하나에 수술 5개. 보통 이제 하나의 시방에 4개의 종자가 형성이 돼요. 감자나 고구마는 보통 이런 형태를 이제 삭과라고 하죠. 삭과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뭐 꽃수 구조에서 뭐 꽃수 생식기관, 수술, 암술 뭐 이제 이건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C번에 보면 수정 후 배주는 종자로 발달하는데 이제 배주가 종자가 되는 거예요. 배주가 종자로 발달하는데 세포는 분열해서 5포체 배율을 형성하고 배가 자립하여 영양분 생산이 가능한 어린 식물체로 잘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이제 배 위에서 양분을 공급한다 그 내용이고요. 속시식물 생활주기. 발화는 종자가 물을 흡수하면서 시작된다. 어린 뿌리가 먼저 발화해서 아래쪽으로 자란 후에 어린 줄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뿌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화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정도. 그다음에 첨단 기술 응용, 작물 개량에 있어서 첨단 기술 응용, 육종에서의 뭐 첨단 기술의 응용이죠. 그래서 전통 육종과 분자 육종의 이제 차이점을 좀 비교해놨는데 간단히 보면 전통적인 육종은 많은 유전자를 이제 재조합하는 형태의 육종이고 교배 가능 시 비목적 유전자를 대량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는 유전자도 이제 조합돼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돌연 변이는 무작위로 발생이 된다. 여러 유전자 복합성 결과로 육종이 가능해졌다. 유전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육종 기간은 좀 긴 편이죠. 1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분작 중에서는 필요로 하는 단일 소수 유전자를 재조합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목적 유전자의 상세한 정보 분석 후에 도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분석 후에 도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커 유전자와 함께 도입해서 정확한 예상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삽입 유전자의 특성을 같이 첨가할 수 있다. 유전자원이 무한하다. 육종 기간은 한 반 정도뿐이 안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단 육종에서 이제 뭐 조직 배양 같은 데서 기관 분화와 체세포 또는 이제 체세포 배 발생 과정인데 기관 분화를 하면은 식물체 여러 조직이나 세포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배양 재료를 배지 내에 호르몬 종류, 시토킨이나 옥신 등을 안정 비율을 첨가해서 특정 기관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배지 내에서 식물체의 줄기와 같은 지상물을 먼저 유도하고 나중에 다른 기관들,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 뿌리를 유도하면서 안전한 식물체로 재생시키는 과정을 기관 분화라고 한다. 기관 분화에는 분열 조직 재료로부터 재생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일반 조직으로부터 새로운 분열 조직을 유도한 후 이로부터 재생 개체를 얻는 방법 등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기관 분화가 유전자 도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형질전환 작물의 개발은 대부분이 기관 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최근에 이제 산삼뿌리 등을 대량 증식해서 제품 원료로 산업화한 사례가 국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인삼도 그 이제 원뿌리하고 저 잔뿌리하고의 약성은 좀 달라요. 이제 원래 이제 한우를 썼을 때도 이제 그 주로 이제 아주 잔 뿌리들은 이제 좀 어린애들한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성이 좀 덜한 거, 좀 강하지 않은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원뿌리는 비싸서 못 먹으니까 기관 분할을 해서 조직 배양을 해서 이제 많이 생산을 하면은 싼 값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 내용이 대충 기술이 되어 있고요. 체세포 배. 원래는 이제 이제 배라는 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정액하고 그다음에 난액하고 결합해서 배가 형성된 다음에 새로운 기관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체세포 배로부터 직접 배를 유도하는 것을 체세포 배 발생이라고 합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식물세포, 체세포나 꽃가루 등의 배양 재료로부터 직접 또는 킬러스나 세포를 경유하여 종자와 같이 완전한 식물체가 될 수 있는 체세포 배를 형성하는 과정이 체세포 배 발생이다. 체세포로 배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체세포 배는 양주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미식물과 같은 균일한 개체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얻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종묘 급속 대량 증식 방법으로 주로 체세포 배 발생이 이용이 된다. 체세포 배 발생으로 재분화 개체를 얻는 것은 기가분화법보다 어려워서 형질전환에는 그다지 사용되지는 않는다. 체세포 발생은 형질전환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조직배양의 응용. 거기 2번에 보면 조직배양의 목적 있죠. 뭐 이거는 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출제빈도 좀 있으니까. 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누차 봤었으니까. 조직배양 개념은 식물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이를 무균 조건에서 키워서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직배양이라고 한다. 주로 시험실 내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기구 내에서 자라는데 이러한 상태를 인비트로라고 하죠. 인비트로 시험관 내. 자, 이렇게 이것이 조직배양이 가능한 이유는 조직배양을 해서 하나의 개체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식물은 전현 성능이 있죠. 전형 성능 또는 전형 성능, 전형 성능 또는 전체 형 성능이라고도 하죠. 하나의 일부 기관이 이제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전현 성능. 조직배양을 하는 목적.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출제 빈도가 좀 있으니까요. 뭐 올해차 시험에도 그렇게 그대로 출제가 됐었고요. 번식이 어려운 식물의 기내 영양 번식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상업적 목적의 기내 대량 생산, 우에서와 같은 개념적으로요. 그다음에 무병 식물체 생산, 퇴화하는 배나 배주를 퇴화하기 전에 배양해서 완전 가임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반수체 식물의 생산, 유전자 조작, 식물체 분화, 기내 배양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변이체 발생하는데 그 변이체를 선발해서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유전자원을 보존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조직 배양이. 국내 이용 사례, 조직 배양 기술 이용 사례에는 고구마 유전자원 보존, 소형식 감자 대량 생산, 배배양과 배주 배양. 이제 배배양이 있고 배주 배양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배배양은 이제 그 기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배주 배양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배배양은 수정된 어린 종자의 배를 떼어내서 배양하는 기술로 수정 후 초기 발생 과정을 관찰하거나 종자 형성 과정을 관찰하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배주 배양은 종간 또는 속간 교잡 후 수정은 되었으나 종자 발달 초기에 배주가 퇴화되어서 배주가 조직이 붕괴되어서 퇴화 또는 붕괴되어서 잡종 종자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이제 배주 배양이다. 그래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닿은 후 화분간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주 배양을 해서 배주에 직접 화분을 묻혀주는 기내수분 또는 기내수정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자, 무병주 식물체 생산, 그다음에 꽃밥 및 꽃가루 배양, 약 및 화분 배양이죠. 여기서도 약은 이제 어린 화분 배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꽃밥 자체의 체세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린 화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무래도 이제 그 성숙된 화분은 이제 그 재분화율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어린 화분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가 절반인 개체를 반수체라 하는데 반수체 식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우체를 배양하는데 주로 꽃밥이나 꽃가루를 배양하게 되고 반수체를 얻어서 이 염색체를 2배로 배가해서 동일한 순계의 유전자를 얻게 되고 그 후에도 분리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질 전환, 그거는 이제 뭐 재배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죠? 아그로박테리움법하고 입차총법. 아그로박테리움법은 입차총법보다 좀 효과적이다. 이게 그 도입률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차총법은 삽입되는 유전자 사본 수가 아그로박테리움법보다 더 많지만 도입되는 확률은 좀 적다. 성공 확률은 더 낮다. 아그로박테리움법은 원하는 유전자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들어있는 고리형 플라스미드를 갖는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차총법은 원하는 유전자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포함한 DNA를 입힌 입자를 높은 압력으로 쏘는 거고요. 그래서 식물 절편과 아그로박테리움을 함께 배양을 하게 되면 식물체에 침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입차총법은 작성된 입자를 입차총으로 식물 절편에 발사를 해서 침입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 둘 다 생장 배제에 항생제를 넣어서 배양을 해서 도입된 그 개체만 선발을 하게 되죠. 도입된 것만. 그다음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와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염색체를 갖는 식물체로 배양을 한다. 그래서 세포를 증식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분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체를 만들어낸다. 거기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치엔스를 이용한 새로운 유전자 도입에서 토양세균 대표적으로 뿌리혹,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장미과 과수류의 뿌리혹을 형성하는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치엔스라는 그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세균 내에는, 그러니까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엔스 세균 내에는 본 염색체 본 DNA 외에 TI 플라스미다라는 염색체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스미드는 생명 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쌍둥이 식물 상처 부위에 감염되면 TI 플라스미드 내에 있는 전이 DNA를 분리해서 식물세포의 염색체에 삽입시켜서 혹을 형성하게 된다. 12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생명공학 작물의 개발 역사. 그래서 DNA의 발견부터, DNA 구조 발견부터 시작하면 이제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DNA 제조학 기술이 1973년에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DNA 시퀀싱 개발, 그다음에 형질 전환, 식물 개발, 그다음에 담배 포장 시험, 토마토 상업화, 그다음에 콩, 옥수수, 목화 등의 상업화가 이제 1900년대, 20세기 말에 이루어졌고요. 2000년, 2003년을 넘어서 3세대 황금쌀, 그다음에 2003년에는 16작물의 83종의 품종이 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로 봐두시면 되고요. 형질전환 식물의 사례는 좀 기억해 두시라고 재배학에서도 좀 말씀드렸고요. 플레이버 세버는 이제 다 아실 거고요. 무르지 않는 연화지연 토마토 플레이버 세버. 그다음 라운드업 레디는 제초제 저항성, 그러니까 비선택성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저항성인 저항성 콩이라는 거. 제초제 저항성 콩. 그다음에 일가드는 옥수수, 내충성 옥수수. 그다음에 볼가드는 내충성 목화. 곤드라이스는 비타민 A가 강화된 누런쌀, 황금쌀. 뭐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그 황색 색소에 주로 이제 비타민 A가 주로 많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옥수수한테 고구마도 이제 뭐 저기 무른 고구마 있죠. 단고구마 이런 데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해충 저항성 유전자 이식 개발. 그래서 비티진이라고 있는데 박테리아 한 종인 토양세균,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바실루스 트링게이시스 줄여서 비티라고 하고요. 그래서 곤충들을 죽일 수 있는 독소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독소 단백질 특성에 따라서 다방어 유충만을 죽이는 BTK, 다방어 유충을 살충하는 데 사용하는 BTK, 그다음에 이제 파리목 유충을 죽이는 BTI, 딱정벌레 유충을 죽이는 BTT 등의 아류들이 있다. 아종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 약효가 강하고 오래 가서 가축이나 사람에는 비교적 안전하고 공해 유발이 적은 미생물 살충제에 속하는 미생물 살충제. 그다음에 그 나마지라고 하는 네마진입니다. NEMA 네마진. 감자, 토마토, 사탕무에는 선충을 죽이는 단백질 효소 억제제의 특허 유전자인 네마진이 도입되었다. 뭐 4번은 뭐 빈센트 제초제의 저항성인 라운드업 레디 얘기하는 거고요. 5번도 뭐 제백에서 나왔었으니까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플레이버 세이버 안티센스 기술을 한 것, 그것도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좀 B번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볼게요. 비전사 기술을 이용한 오랫동안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그래서 mRNA를 전사라고 하는 RNA라고 하는데 mRNA와 상부적 서열을 지닌 RNA는 비전사라고 한다. mRNA는 전사. 그다음에 상부적 결합을 하는 RNA는 비전사. 비전사 기술은 mRNA와 결합할 수 있는 상부적인 염기 서열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개념적으로 다 알겠죠, 이제. 박테리아를 이용한 DNA 이동법, 대표적으로 형질 전환이고요. 이제 뭐 어떤 그 생물체에 외래 유전자를 도입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운반체로 이용되는 게 이제 플라스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형질 도입. 그러니까 형질 전환, 형질 도입은 이제 세균의 DNA 이동 방법인데 이제 그 내부 유전자가 외부로 이동하는 방법인데 형질 전환, 형질 도입. 대표적으로 박테리 파지에 의한 외래 유전자 도입을 형질 도입, 기타 외래 유전자의 도입은 형질 전환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접합 뭐 이것도 뭐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 제박에서 성산모 세포 가까이 있는 성산모 세포를 통한 DNA 이동 방법이 접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진핵 생물의 이제 교잡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접합입니다. 접합. 개념적으로 좀 차이를 두시고요. 자, 유전자 변형 농작물의 비율, 재배 비율은 이제 콩이 가장 많고요. 그 순서는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콩, 옥수수, 목화, 유채 순으로 좀 순서 기억하시고요. 국가별로도 순서대로 제가 줄을 안 쳐놨는데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하시고 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순으로. 그다음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분류도 예전에는 좀 출제가 됐었으니까 뭐 소홀히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나눠서 그 특성들이 좀 다른데 뭐 1세대는 생산성 향상에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GMO였었고 주로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의 작물을 개발하는 쪽으로 특성 부여가 된다. 주로 이제 농민 등 생산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그런 세대를 1세대 GMO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세대는 이제 가공 특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부여하는 그런 세대가 2세대 GMO고요. 그래서 보통 과속 억제, 뭐 플레이버 세이버가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지방산 조성이 변화한 콩 등이 그 예이고요. 주로 가공업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GMO가 2세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작물의 기능성을 향상시켜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GMO 세대가 이제 3세대. 대표적으로 예로는 이제 뭐 황금쌀이 있죠. 황금쌀. 주로 소비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작물을 분류해서 이제 거기 염색체 수하고 학명하고 이렇게 쭉 표로 좀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구급에서 이제 다른 그 식용작물에 나오는 작물의 이제 그 종류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다른 작물의 이제 학명 이런 것까지 출제는 이제 7급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요. 9급에서는 이렇게까지 출제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면 되고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원지발 작물 분류에서 거기 이제 밑줄 쳐놓은 것 정도는 꼭 반드시 하시고요. 기존에 출제된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작물을 분류해서 용도에 따라서는 식용 작물, 그다음에 이제 공해 작물, 약용 작물, 기호류 작물, 사료 작물 쭉. 자, 작물 재배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정 양식에 따라서 자식성, 타식성 나누는데 타식성의 옥수수, 호밀, 메밀, 육루 중에 식용 작물에 속하는 그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딸기, 양파, 마늘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시금치, 호프, 아스파라거스는 뭐 자웅 2주 식물이니까. 그다음에 재배 현황. 그래서 뭐 내용은 재배 현황도 많은데 거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기존에 출제가 됐던 것들은 제가 매출을 쳐놨으니까 그 정도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복잡하지만 이 내용을 뭐 다 보는 것은 뭐 수치들이 많아서 머리만 복잡할 뿐이지 도움은 안 되니까. 첫 번째 보면은 현황에서 농업용 토지의 세계 농경지 면적이 보통 경주율이 11.4%난 거. 경주율 11.4%. 세계 농경지 면적의 경주율. 자, 농업 인구 거기 보면 세계 주요국의 농업 인구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농업 인구 비율이 있는데 그 변화 과정. 그래서 2002년부터 2009년, 2013년. 이게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가 2013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3년 거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대학 교재들은 2003년까지 정도 것뿐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8.8%에서 6.4%,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주요 작물의 생산, 지역별 생산 비율 뭐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 제가 나중에 이제 식용 작물에 이제 그 세계 각국별 그 생산량 순도 이제 곧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감자는 주로 유럽이 가장 많이 생산량이 가장 많고요. 옥수수는 북중아메리카. 원산지가 이제 옥수수도 저쪽 북중아메리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아메리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수수는 아프리카 38%가. 그다음에 호밀 보리도 유럽이 가장 생산량이 많다. 그다음에 농업 인구 비율이 3.3%. 굵은 글씨로 된 것만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3.3%.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25.5%에서 3.3%로 농업 인구 비율.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국토 이용 현황. 농경지가 173.7만 헥타르, 그래서 17.4%, 기타가 18.8%. 농경지 비율 17.4% 정도, 18%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농경지 면적 비율 거기 보면 2004년에 농경지 면적 비율은 18.4%. 2004년 현재 농경지 비율은 논이 앞서서 했지만 논이 58%, 밭이 42%. 제박에서도 했었죠. 그다음에 한 농가당 경지 면적, 농가 호당 경지 면적 1.45 헥타르. 그다음에 경지 이용률이 105.2%. 그러니까 뭐 경지 이용률이라는 것은 한
그 이용되는 횟수죠. 농기가 이용되는 횟수인데 거의 한 번 정도 이용된다고 보면 되죠. 100%니까. 작물 생산, 이번에 본 채소류와 가수류 생산 추이에서 그 마지막 지문에 참고로 되어 있는 벼 1인당 소비량은 쌀 1인당 소비량이 82kg, 그다음에 2013년에 67.2kg. 그래서 2013년 기준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가축 생산은 안 보셔도 되고요. 양곡 수급 및 식량 자급률. 식량 자급률은 식용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7.4%, 그 다음에 2013년 기준에서 식량 자급률이 쌀이 89%, 그 다음에 서류가 98%, 나머지는 대부분이 거의 1%대 또는 10%대. 그래서 밀, 옥수수, 콩 등은 거의 전량 수입이죠. 그래서 2013년 기준 굵게 좀 해놨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거 좀 봐두시고요. 자,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밭작물 재배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 확대가 아니고요. 확대가 불가피한 이유. 쌀과 서류 작업에도 불구하고 양극 소비 유형 변화와 서구적 식생활, 그다음에 가공식품 및 편식품 발달로 인한 전체 양곡 소비량 중 밭작물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로 전체 양곡 소비량 중 밭작물 비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밭작물 재배가 확대가 불가피하다. 유효 경제의 월동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식량뿐만 아니라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대부분 이 사료들은 이제 수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얼떨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사료를 생산해서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밭작물은 과수 채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소득은 낮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담수 작물보다는 밭작물들이 농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을 절감해서 생력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밭작물 구성 성분 중 새롭게 밝혀진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로 인해 건강식품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업 특색과 과제는 재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눈 체크해 두시고 눈으로 한번 쭉 지나가면서 봐두시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 소득 및 총수입 넘어갑니다. 쭉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토양의 화학성 보면 농경지 지력의 토양의 화학성 보면 토양산도는 보통 논이 5.8, 밭이 6.2로 논토양이 좀 더 산성화되어 있고요. 시설 재배지는 주로 6.4 정도, 재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다음에 인의 유효도는 논이 132, 밭이 679kg당 mg. 시설 재배지에서는 kg당 1.072mg. 좀 과도하게 1072mg, 1072 점이 아니고요. 컴마로 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치환성 양이온 함량은 논밭에서 적정 범위. 그다음에 과수원 시설 재배 등은 과도하게 높다. 염류 토양이니까요. 그다음에 논의 규소 함량은 약간 낮은 편이다. 적정 범위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2004년 7.4%로 44.7%에서 70년대 44.7%에서 2004년에 7.7%로 크게 7.1%로 크게 감소했다.
자, 그렇게 정도 보면 되고 재배 현황은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수치들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내용부터 이제 좀 천천히 보면 되고요. 벼의 식물학적 위치. 자, 재배종 이제 오리자 사티바라고 하죠. 오리자 사티바 린네. 그다음에 오리자 글라베리마 두 종류 있죠. 재배종에는 아시아종, 아프리카종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다음 그 밑에 내용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논에서 기르는 벼를 수도 또는 밭에서 기르는 것을 육도, 그다음에 도종 안 한 것을 미곡 또는 정조라고 하죠. 정조할 때 조자가 이제 거칠 조자거든요. 종실이죠. 종식이 아니고 종실은 넓은 의미로 벼 또는 쌀이라고 부르고 벼는 도정하기 전의 종실. 도정한 쌀을 정곡. 도정하고 난 후의 쌀을 이제 백미라고 하죠. 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래서 벼는 거칠다는 의미로 조곡 또는 정조라고 부른다. 정조, 조곡 또는 정조. 도정하지 않은 쌀, 조곡 또는 정조. 왕기가 붙어 있는 쌀, 정조 또는 조곡. 한자어로는 벼도자, 도.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도라고 하고요. 토지는 벼가 재배되는 토지는 논. 중국에서는 쉐이티엔, 수전. 일본은 마찬가지 수지인데 수이덴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식물학적 분류는 종자식물문, 그 피자식물 암호를 좀 잘 바꾸니까 피자식물 암은 또는 속시식물 암문이죠. 속시식물 암문. 그다음에 단잡식물강, 외떡잎식물이 다 아실 거고요. 단잡식물강 또는 외떡잎식물강, 영화목, 열매 껍질이 있는 영화목, 그다음에 볕과 또는 화분가라고 하고요. 볕속, 아시아 재배종에는 오리자 사티바, 아프리카 재배종에는 글라베리마, 오리자 글라베리마. 벼의 염색체 수, 기본적으로 벼의 염색체 수 24개는 알고 계셔야죠. 2에는 24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아시아종의 야생종, 그다음에 아프리카베의 야생종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는 아시아 오리자 사티바의 야생종은 오리자 루피포곤이고요. 그다음에 오리자 글라베리마, 아프리카베의 야생종은 오리자 브레빌리 굴라타. 좀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알 것이고 아실 수 있고요. 배 개념도 유전자 형도 좀 알아두시고 AA 두 개, 이배체 식물이고 염색체 수도 만여 개, 뭐 이런 것도 기존에 뭐 선제 하나 정도 있었던 지문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벼도 이제 그 종류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서 그 염색체 수가 달라요. 그게 이제 뭐 7급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참고해서 좀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는 이제 그 야생종의 진화 과정, 이제 그 재배종의 그 진화 과정이니까 이제 분화 과정이죠. 분화돼서 진화된 과정에 이제 품종명, 학명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이제 거기 위에 표는 염색체 수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염색체 2군하고 3군만 내오시면 되죠. 1군은 많으니까요. 그렇죠? 2군에 염색체 수가 24개인 미누타, 오리자 미누타, BBCC고요. 유전자형은. 그다음에 3군은 CCDD고 오리자 라티폴리아라는 품종이 3군 염색체 수가 24개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출제가 이렇게 됐었어요. 뭐 저기 염색체 수가 12개가 아닌 종, 그래서 2군이나 3군 종에 그 품종이 들어가 있겠죠. 학명이, 품종의 학명이.
그다음에 재배배와 야생배의 차이. 일반적으로 재배배는 야생배보다 타식 비율이 높다. 타식성 비율이 높다. 종자 크기가 크고 탄립성이 약하고 휴면성은 없거나 약한 특성을 지니고 일반적으로 내비성은 강한 편이다. 감광성, 감온성에 둔감한 편이고 저온에는 견디는 힘이 약하다. 야생벼를 액미벼 또는 사례벼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주로 잡초성 벼이다. 내병성, 내충성, 내재해성을 위한 육중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언급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벼 기원과 전파. 벼의 기원지는 이제 인도, 아삼, 미얀마를 거쳐서 들어왔다는 설, 그다음에 태국, 베트남이라는 설, 원남, 버마, 아삼 설,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중심 기원설도 있고요. 그 제목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등등등. 그다음에 재배 역사. 유족에 관한 역사 이렇게 좀 보면요. 고양시 일산지구 기와집터에서 불에 걸린 탄화미가 발굴되었고 일산에 가면 그 저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가연리, 그다음에 소토리, 그다음에 배우 전파. 뭐 저기 화살표가 지워졌는데 뭐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뭐 전체 통틀어서 이제 뭐 한 문제 정도 또 응용해서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면 그 정도 빈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제 배의 형태와 구조부터. 이제 복습이죠, 복습. 이제 앞에 다 했으니까. 자, 뿌리부터 보면, 자, 뿌리 외부 형태는 종근, 중배축근, 관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자, 종근, 종자에서 나온 뿌리죠. 발아시 종자에서 근줄을 뚫고 나와 제일 먼저 신장하는 한 개의 뿌리. 최고로 15cm 이상 자랄 수 있고요. 뭐 벼도 이제 수연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뻗진 않아요. 최대 15cm까지 자란다. 역할은 주로 발화 후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관근이 발생한 후에도 시렵기까지 그 기능을 유지를 한다. 양수분 흡수라든지 수분 흡수, 양수분 흡수의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중배축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파종 조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땅속 깊이 파종되었거나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 신장하는 가느다란 뿌리 일종으로 부정근에 속한다. 반모짜리나 건다측파에서 종자를 너무 깊이 파종하게 되면 중배축근이 신장하게 된다. 상배축근이 아니라는 것, 상배축으로 바꿔서 잘 출처가 되니까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관근. 관근은 벼 줄기에서 나와 근계를 이루는 부정근, 관근도 부정근에 속하고요. 초엽적 이상의 마디 부분 근대에서 줄기의 둘레를 따라 나오게 되고 각 마디에서 5개 내지 25개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각 마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근이라고도 한다. 마디절자 절근. 그다음에 뿌리는 뭐 1차근, 2차근, 3차근이 있는데 갈수록 가늘어지고요. 아무튼 분지근일수록 가늘어진다. 그래서 줄기에서 직접 발생하는 뿌리는 1차근, 1차근에서 발생한 뿌리 2차근, 2차근에서 발생한 뿌리 3차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주간 절이별 관근 수는 상위절로 갈수록 많아진다. 11절에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지엽까지 15매일 때 11절에서 가장 많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위의 절에서는 약간 다소 감소한다. 뿌리 신장은 유수 분화기에 출현하는 뿌리가 가장 왕성하고 분지근도
발달이 현저하다. 지압 추출기 이후에 나오는 뿌리는 점차 둔화되면서 많은 분지근이 발생하고 10년 가까이의 망상으로 분포하게 된다. 외부 구조가 그렇고요. 대충 앓고 크게는 아무튼 종근, 중배축근, 관근. 중배축근은 이제 뭐 깊이 파종이 되었을 때 주로 발생이 되는 뿌리다. 그래서 주로 수평으로 뻗는다. 뿌리 뻗으면. 그다음에 내부 구조. 어린 벼 뿌리의 성숙 때에는 이제 표피 세포의 뿌리털이 발달하고 피층은 유조직 세포로 꽉 차 있다. 성숙한 뿌리는 뿌리털은 퇴화하고 외피 세포가 목질화 된다. 목질화 또는 코르코라고 하죠. 목질화된 외피 조직은 그 안쪽 후막 세포와 함께 뿌리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파송 통기적은 내용이 뭐 여러 번 뭐 아무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벼가 성장함에 따라서 뿌리의 피층 조직이 파괴되면서 통기강, 즉 파생 통기적이 형성된다. 이 통기강은 잎줄기의 통기강과 연결되어 있어서 지상부 뿌리로부터 공기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공급된 산소는 논토양이 환원될 때 벼뿌리의 세포호흡에 이용된다. 뭐 이용해서 뭐 산화되면서 산화 피막을 형성해서 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뭐 뒤에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위에 그림에 보면은 그 피층 조직이 이제 파괴돼서 통기강을 형성한 그림이 되어 있고요. 가장 바깥에부터 뿌리털, 그다음에 이제 표피, 그다음에 피층 내에 통기강이 있고요. 파생 통기 조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피, 내초 그 안에 이제 그 내피, 내초부터 이제 수라고 하는데 중심주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 안에 이제 물관과 체관이 보통 이제 물관이 십자가 모양 그 사이사이에 이제 체관들이 분포하고 있죠.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저기 수분이나 양분의 이제 그 침투 순서 정리해드렸었으니까 뭐 그 내용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 좀 쉬셨다가 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